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네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700선 돌파한 지 하루 만에 4,800선에 가까운 4,797까지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장 후반 들어가면서 외국인 매수세 두드러지면서 1.58%가 올랐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3% 가까이 2.57% 올랐고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보합세 보였습니다. 0.95% 오른 951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요, 어젯밤에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 밝히자마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요, 소폭 많이 내렸네요. 7원 80전 내린 1,46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9.4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잭슨5의 I Want You Back 띄워드렸습니다. 최진숙님께서 소장님 늦은 점심 먹고 출석 인사해요. 일 마감 시간이라 호다닥 바쁘네요. 오늘도 좋은 소식에 귀 기울이며 잘 들을게요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일 마무리할 때쯤 되면 뭔가 정신없이 되게 바빠요. 그동안 안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좋은 소식들 귀 기울이시면서 또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우리 최진숙님은 멀티플레이어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혜란님, 언니랑 목포 여행 중인데 숙소에서 나가기 전에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나가려고 느긋하게 듣습니다. 와, 목포 여행 부럽습니다. 목포 가면은 뭘 먹어야 되죠? 새발낙지 이런 거 먹어야 되나요? 목포 음식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목포 음식점에서 젓가락에 그 사장님이 낙지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자, 먹어. 한 번에 먹어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소주잔 빨리 먹어 이것도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즐거운 여행 보내고 오세요. 오수미님, 어제 택시 탔는데 방과 후 목돈연구소 나와서 반가웠어요. 기사님께서 늘 어방목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기사님의 택시를 타셨을까? 오수미님, 너무 반가우셨겠는데요. 저도 너무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청취율 조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라고 외쳐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드리려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최대한 많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키워드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 오늘은요, 번외편으로요, CES 2026 총정리하겠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어제 어뉴스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발행량이 제로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제는 점점 현금 없는 사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구나 하는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결제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유럽에서는 요즘 다시 현금을 지키자는 역주행이 시작됐다네요. 유럽, 그중에서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있는 북유럽은 현금이 거의 잊혀진 땅입니다. 특히 스웨덴은 전체 결제의 90%가 QR코드 같은 디지털 결제로 이루어지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현금을 썼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노르웨이도 국민 결제 앱을 통해 교회 헌금부터 더치페이까지 다 해결하죠. 덴마크에서는 은행이 현금을 너무 적게 보유하고 있어서 강도들이 더 이상 은행을 털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유로존 전체를 봐도 10년 전 대면 결제의 80% 가까이가 현금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게마다 현금 안 받습니다라는 안내문도 빠르게 늘었고요. 그런데 최근 유럽이 이 디지털 결제 흐름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EU 최고 법원은 상점과 식당이 현금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현금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한 어디서나 통용되는 결제 수단으로는 지켜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작년 봄 스페인 대규모 정전 기억하시죠? 전기가 끊기면서 마트 계산대가 멈추고 휴대폰 먹통으로 페이 결제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물 한 병, 빵 한 조각 살 수 없는 디지털 난민이 됐는데요. 러시아 같은 적대 세력의 해킹이나 통신선 절단 가능성이 있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결제 시스템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러니 위기에는 현금이 유일한 대안이란 걸 이제야 깨달은 셈이죠. 그래서 지금 스웨덴은 비상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집에 쟁여두라고 다시 권하고 있다네요. 어제는 현금이 사라질 것 같더니 오늘은 현금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세상. 미래로 가는 길이 항상 직선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제롬 파월 준비했습니다. 제롬 파월. 지금 미국 중앙은행 수장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뉴스 저도 봤거든요. 네. 또 이거에 반발을 해서 대통령한테 정변으로 맞서는 어떤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일요일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2분이 조금 안 되는 분량의 영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수사가 개시됐다라는 걸 스스로 공개한 겁니다. 이게 발단이 정확히 뭐예요? 파월이 어떤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건데요. 이번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워싱턴 DC에 있는 페드 본부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 달러 늘어난 25억 달러나 된다면서 사치성 설계, 그러니까 옥상 정원이나 인공폭포, VIP 엘리베이터 같은 화려한 시설들 때문에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작년 6월에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좀 해명성 설명을 했는데요. 건물이 안전하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시설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지만 여기에 거짓이 있었다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전에도 왜 같이 그 안전모 쓰고 찍었던 사진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때 가서 뭔가를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이거 알고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좀 이제 좀 때려보려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이제 금리 인하 안 해서 이렇게 자꾸 원하는 만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파월 의장도 이 형사기소 위협이 페드가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 얘기는 구실일 뿐이고 그 안에는 금리 인하 압박에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을 향한 보복이다 이런 게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고요. 이 파월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적인 임무는 때로는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나의 임무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 1년쯤 돼가는데 이 기간에 페드는 금리를 3차례 0.75%포인트 인하해서 현재 연 3.75%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성에 차지 않아 했었는데요. 취임 후에 계속 금리 인하 압박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좀 거친 표현으로 조롱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 중앙은행이라는 건 사실 좀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곳인데 뭐 파월을
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그렇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통령 마음대로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연방중비법은 페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페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땐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백악관이 공사 비용을 자꾸 부각시킨다. 이런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연방 검찰이 미국 통화 정책을 이제 관장하는 이제 현직에 있는 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게 처음이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이게 독립성을 흔드는 거다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거세던데요. 네, 이 페드의 전직 의장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전임자들하고 유명한 경제학자들까지 뭉쳐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 파월을 기소하는 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신흥시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미국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제닛 옐런 같은 전직 의장들 포함해서 우리 경제학 교과서 쓴 그레고리 맨큐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또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도 파월 의장과 연대하겠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21을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등등 10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했고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나 뉴욕 멜론 은행의 CEO도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고요. 대체로 좀 일치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거의 대동단결 수준으로 하는 모양새인데 파월 의장이 5월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사직 자체는 2028년 초까지 유지가 계속되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사직도 이제 사임하기를 원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차기 의장한테 자기 의견을 좀 수용하도록 미리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파월을 이렇게 세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과연 금리 인하를 서두를까 오히려 역효과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신 보도를 보면 재무부의 베센트 장관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트럼프에게 개진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지금 베센트는 이사직에서 안 물러나고 버티는 상황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월가의 대형 채권 운용사의 그 매니저들도 트럼프의 공격이 오히려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대한 이런 페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리스크를 주입한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히려 높게 유지될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트럼프가 싫어하는 대출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뭐 증시나 채권 금리에 아주 큰 요동을 치는 건 아닌데요. 좀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시장에서 1970년대 그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연준 의장 뭐 아서번스인가 그랬어요. 똑같이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금리를 억지로 내렸다가 나중에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해가지고 미국이 한 10년 고생했던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시장에서는 역사가 반복되면 어쩌나 그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포모 준비했습니다. 포모. 이게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죠. 나만 좀 뒤처질까 봐 좀 조급하고 그렇게 좀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를 말하는데 이게 지금 국내 증시의 최근 분위기의 일면을 또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코스피 지수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여러 군데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인데다가 이 주가 지수는 연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새해 들어서 7영업일 동안 27조 원 이상 급감했고 정기예금도 7천억 원 이상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 원래는 연초에는 이렇게 은행에서 돈 빠지는 게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연말에 성과급이라든지 기업들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연초에 되면 조금씩 감소는 하거든요. 근데 작년 1월에는 감소폭이 하루 평균 2천억 원대였는데 올해 1월에는 3조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불예금의 하루 평균 감소치가 사상 최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빠져나간 금액 어디로 간 거예요? 증시로? 네, 아마 상당 부분이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PB센터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증시가 호황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생전에 한 번도 주식 안 했던
분들도 관심이 많아졌다. 그리고 또 금이나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려는 고객들도 크게 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대기자금 성격으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걸 많이 이제 보는데요. 네. 주식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현금 넣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돌파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불어난 규모입니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넘을 것이란 확신이 더 퍼진다면 이제 이 예탁금이 100조 원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주식 거래 활동 계좌라고 해서요. 6개월 사이에 한 번 이상 거래를 실제로 한 것들을 말하거든요. 현재 9,882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초에 비해서 1,200만 개가 증가했는데 역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3만 3천 개씩 증권 계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 90조 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그 15% 정도 나라 살림의 15% 정도가 주식 살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대기 자금이라는 거잖아요. 와. 이게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은행, 보험사에 있던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그런 쏠림 현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죠. 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라는 게 시행된 재작년 10월 이후에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연금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굴리던 상품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예전에도 갈아타실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 다 해지해서 현금화했다가 다시 이제 사셔야 됐거든요. 네. 근데 실물 이전을 활용하시면은 몇몇 예외적인 상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품은 그냥 해지 않고 포장이사 하듯이 몸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이제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 위주인데 ETF나 펀드 이런 거를 조금 자유자재로 내가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 계좌로 옮겨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노후 자금 조금 이제 시장도 좋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불리려는 그런 투자자들, 예비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 같네요. 네, 연금 계좌를 증권사에 두신 분들은 이제 애초에 좀 투자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성향의 분들의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담을 수 있는 상품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증시 화랑에 힘입어서 수익률도 그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증권업계의 DC형 수익률이 한 12%, 또 IRP 수익률은 10% 선을 기록했는데요. 은행에서는 DC 수익률이 5%, IRP는 6% 수준이었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2배 이상 난다는 얘기고 이 연금 수익률을 좀 높이시려면 사실 주식에 어느 정도 배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원금 보장과 안전성을 중시하신다면 은행이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참 여러 면에서 어쨌든 간에 머니무브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돈이 빠져나가는 입장인 은행들은 많이 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네요. 이승희님께서 저도 많진 않지만 넣어두고 현생을 살다 보니 아직 거래 못하고 있어요. 거래하려고 하면 이 시간이라서 거래 시간이 끝나서 속상해요 보내주셨는데 이승희님한테 조금 귀가 눈이 혹하는 그런 타이밍 딱 맞게 타이밍이 딱 보내주셨네요. 맞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 키워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24시간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거 생각나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주식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투자자 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간 단계로 올해 6월부터 12시간 거래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이거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앞뒤로? 네, 우리 증시의 정규장 전후로 해서 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도입되는데요. 현재 준비 중인 방안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는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이 현재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운영되는 대체거래소가 하나 더 있죠. 넥스트레이드라고 네. 해서 우리 시세창에 보시면 KRX, NXT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두 개가 이제 경쟁 붙이려고 두 개를 만든 건데 이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개장 시간은 오전 8시입니다. 한국거래소의 프리마켓은 이것보다 1시간 더 일찍 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4시간 거래 이거는 언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4시간은 2027년 12월 내년 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12시간 거래를 좀 하면서 투자자들과 증권사들이 적응할 시간을 갖자는 거고요. 이 증권업계에서 사실 이 거래 시간 연장하는 거를 반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겠죠. 직원들 업무 시간 문제도 있고 뭐 3교대 근무해야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교대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전산 관리나 시장의 유동성 공급 같은 이런 뒷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시간 구애받지 않고 우리 국장에서도 거래하는 체계로 바꿔간다는 게 거래소의 구상이고요. 이런 방침은 금융당국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거래 시간을 늘리는 거는 좀 시장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는 나스닥도 24시간 거래 추진하고 있고 런던과 홍콩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증권 시장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유동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도 도태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또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이 또 많이 또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 경쟁도 고려한 걸 겁니다. 투자자 편의를 높이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면은 있는데요. 이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조기에 반영하려는 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목적도 있고 올해 7월에는 외환 시장도 24시간 운영 체제에 들어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24시간 주식 거래가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기영님은 저는 안 할래요. 피폐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원하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을 테고 계속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은 불편함도 있을 텐데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주식 과몰입 문제가 좀 걱정은 되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해서 좀 받아들여야 될 거는 같고 다만 이런 환경일수록 이제 시세창 계속 보시기보다 이게 뚝심 있게 원칙을 잘 잡으셔서 장투하시는 이런 또 습관을 또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기본적으로 거래 시간 늘어나는 만큼 이 전산 시스템 이거 진짜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네. 문제없이 잘 굴러갈 텐데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307님께서 우리 일부 코너 키워드 얘기하다가 저도 개인연금 만기된 걸 3개월 전에 증권사 계좌로 옮겨서 ETF에 투자했습니다. 요즘 국내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벌써 10% 수익을 내고 있네요. 보내주셨어요. 오, 그러네요. 아주 종목 잘 꼽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어방목을 들으셔서 그런가? 앞으로도 계속 수익률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봉준님, 이상하게 마트에서 몇 개 안 샀는데 금액이 꽤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런 건지 정말 물가가 오른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물가가 오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죠. 이게 그 품목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 금액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요즘에는 계산 한번 하면 영수증 꼭 다시 보지 않으세요? 정말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더 싼 거, 낮은 거 계속 비교하게 되고 저도 온라인 주문할 때는 창 그 다른 사이트 2개 띄워놓고 가격 비교하면서 더 저렴한 쪽으로 아예 딱 나눠서 구매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최영식님, 오늘도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어방목이네요. 주간 키워드부터 2026년 CES 총정리라 귀 쫑긋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이제 동남아 순회 공연까지는 아니고 저기 멀리서 막 돌아오신 분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 펼쳐질 거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14일 이틀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달한 선물이 화제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밴드 드러머로 활동해온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전통 목칠 공예 기법인 이것으로 장식된 드럼 스틱을 선물했기 때문인데요. 퀴즈입니다. 얇게 간 조개 껍데기를 여러 형태로 오려 표면을 장식하는 전통 공예 기법.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가전칠기, 2번 나전칠기, 3번 아시죠? 다전칠기.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나이스 투 미츠. 미국이 아니네요. 뭐야? 제가 왔습니다. 추동훈 기자가 왔는데요. 네. 라스베거스에서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 영어가 더 익숙해서 제가 실수로 영어를 말할 뻔했는데요. 네. 이 CES의 따끈따끈한 열기가 아직까지 전해져서 여기가 겨울인지도 몰랐습니다. 참나. 저희가 사실 이 CES에 특파원을 아주 급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뭐 비행기 값까지는 대드리지 못했는데 하여튼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현장 취재를 하고 오셔가지고 샅샅이 누비고 돌아온 우리 추동훈 기자,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끝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코너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는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크리스탈님이 와 드디어 추 기자님 오셨구나. 오늘은 더 귀 쫑긋쫑긋하고 들어요. 박영진님도 오늘 추동훈 기자님은 어떤 스토리와 물건을 들고 나오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해주셨네요. 자, 오늘 꼬꼬부 번외편으로 주인공이 CES 2026 그죠?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CES 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사실은 작년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오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사실 제가 CES 전문가입니다. 네. CES에서 이야기할 거 정말 많은데요. 올해도 재미있는 거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눈으로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 느끼고 돌아왔었습니다. 이 CES는 매년 초에 라스베거스 미국에서 열리고요. 네. 전 세계 이번에 1,160개국의 4,500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 글로벌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 그리고 26년도에 어떻게 IT 기술, 여러 가지 테크 기술들이 가느냐를 보여주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 어방목에서도 CES 얘기는 종종 이렇게 다루고 있었는데 기사나 뭐 화면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오늘 그 생생한 현장감을 정말 실감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들려주세요. 일단 전시장에 딱 들어갔을 때 피부로 느껴지는 뭐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먼저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아주 뜨거웠고요. 네. 그리고 주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게 좀 오. 느껴졌습니다. 혹시 뭐 CES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은 제가 네.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넘치는 자신감. 약간 미국 갔다 와가지고 자신감이 조금 미국 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목에 걸고 계신 것도 출입증인가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네. 바로 제가 바로 왔습니다. 이 베가스에서 CES 하다가 와가지고요. 네. 목걸이를 그만 못 빼고 와버렸. 자,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제 앞에 장난감이 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네. 이번 CES에 관통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오늘 또 저희 아들의 협찬이 있었고요. 네. 아드님의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이거 잘 보시면요. 네. 로봇입니다. 네. 그런데 발에 보시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바로 이번 주제를 관통하는 바로 피지컬 AI를 살짝 한번 제가 이제 풍자를 한 건데요. 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 이게 바로 올해 핵심이었고, 피지컬 AI 기술이 지금까지는 저희 화면 안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여기 안에 있는 생성형 AI, 챗GPT 같은 거였는데 이것들이 이 화면을 뚫고 나와서 로봇과 자율주행차로 들어가네. 그게 바로 이번 CES 2026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라는 거는 이제 형태가 있는 AI. 그래서 말씀하신 뭐 자율주행차, 로봇, AI 드론 이런 건데 현장에서 본 그 피지컬 AI 중에서 와, 이 정도라고 할 만한 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CES는요 기본적으로 가전 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텔레비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한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적응을 방금 라스베가스에서 오셨다면서요? TV가 있고요. 네. 냉장고가 있거나 가전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부스를 장악한 것이 이 로봇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칼럼도 쓰긴 썼는데요. 이번 행사를 제가 한 문장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행사에 네.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가 참여를 했는데 이 현대차가 선보인 것은 로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전과 자동차 회사 그리고 로봇이라는 사실 연결해보면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세 개가 뭉쳐지니까 이것을 무엇이라 불렀느냐? 네. 바로 이번 행사에서 혁신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 그만큼 이 로봇과 이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 CES 현장을 장악했다라는 것, 이게 작년 그리고 전통적인 CES와는 굉장히 달랐던 모습이고요. 진짜로 흡사 CES가 아니고
로봇 행사 같았었습니다. 오, 그만큼 그 로봇들이 정도로. 정말 많았었고요. 많은 사람들도 기존의 전통적인 가전보다는 로봇 보러 가야겠다라면서 많이 몰렸다는 거.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 흐름을 좀 주도한 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조 연설 현장이 거의 뭐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실제로 어땠어요? 네, IT 업계의 연예인이라고 불리죠. 슈퍼스타라고 불리는 이 젠슨 왕 이번에도 나왔고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정말로 많은 AI 관련된 칩에 대한 공개를 했다면 올해 깜짝 발표가 있었죠. 네.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많은 미디어도 전혀 예상 못했었는데 이제 뉴스는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자율주행 AI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네. 로봇 택시를 1분기에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었습니다. 이 동시간에 사실 제가 현대차 행사에 있었었거든요. 이 현대차 행사에서 로봇을 보고 있는데 네. 뉴스가 뜨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로봇 택시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원래 뭐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현대차랑 협업을 할 것이다. 이 깐부회동이 작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의 로봇 택시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젠슨 왕이 발표를 하면서 협력사로 발표한 게 벤츠였어요. 이것도 약간 의외였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네. 또 제가 오늘 점심에 여기 출연하려고 벤츠와 점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점심에 벤츠 관계자와 점심을 했었는데 예. 벤츠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 취재력. CES 자료를 네. 받아봤대요. 네. 벤츠가 여러 부스에 자동차로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요랬다 요랬다 하는데 엔비디아 내용이 한 달락 있었답니다. 근데 엔비디아와도 뭐 자동차 관련된 협력을 하겠다. 요런 한 줄이 있었지 네. 로봇 택시를 1분기 출시한다. 전혀 몰랐다라고 하고요. 벤츠로서 되게 깜짝 발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젠슨 왕은 앞으로 기존에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상용화 서비스죠. 로봇택시 서비스에 진출하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더욱더 활성화하겠다. 이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추 기자님이 이제 현대차 출입 기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현대차 부스에서 거의 뭐 상주하시다시피 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번에 뭐 로봇만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반응이 정말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같은 느낌 받으셨어요? 자, 예전 같으면요. 현대차가 아닌 걸 발표하면 왜 딴짓해? 왜 그런 걸 해? 이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 보셨습니까? 네. 현대차의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차 직원분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데 역할을 한 게 바로 CES였었고요. 네. 제가 현대차 출입 기자로 CES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행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었는데요. 현대차의 행사에서 현대차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없었고요. 네.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면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드 아틀라스는 이 자회사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인데요. 네. 공개된 적은 있었는데 이만큼 상용화에 가까운 모델이 실제로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연 영상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있었지만 네. 저희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그게 시연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이 로봇의 기능들이 발현이 됐고요. 자,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도 풀이가 되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냐, 어떻게 새로운 혁신에 가느냐가 앞으로의 기업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네. 앞에서 시연하고 움직일 때 무슨 소리 났어요? 항상 음악이 깔리니까 언론에서는 뭐 이잉 하던지 소음이 심하다든지 되게 조용하다든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로봇 자체에서요. 네. 그런 소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동작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막 몸을요 뒤로 갔다가 허리를 이제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이 꺾이는 듯이 뺑 돌고요. 오만 희한한 기술들을 많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 집중하기 바빴지. 만약 소리가 컸었으면 들렸을 텐데 네. 그런 건 좀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CES 참가 기업 이제 국가별로 구분을 하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다는데 이제 실제 전 시장 곳곳에서 중국 로봇들이 꽤나 눈에 많이 띄었을 것 같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는 알죠. 중국의 로봇 기술이 엄청나다. 이런 거는 기사로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가서 많이 그렇게 쭉 보니까 어때요? 뭐 정말 위기감 느껴질 정도예요? 아니면 지금 네. 기술적으로 중국은 사실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CES도 사실은요 한국 기업들이 뭘 좀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중국 기업들이 우리 걸 보고 뺏길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게 이때까지의 트렌드였는데요. 네. 이제 중국 자신감이 좀 엿보였습니다. 일단은 로봇 기업들만 149곳에 중국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전체 로보틱스 참가 기업의 4분의 1이 중국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고요. 로봇 종류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지만 이 보안 로봇, 헬스케어 로봇 또는 공장용 로봇이나 이 바퀴가 달리는 로봇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들을 선보이면서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요. 네. 이런저런 로봇들이 다 만들 수 있다라는 모양새를 현 중국이 보여줬다는 거 굉장히 컸었고요. 무엇보다 관람객들이요, 이 중국 기업들의 제품들과 이 로봇을 굉장히 눈여겨봤다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중국 로봇 같은 거 뭐 있었어요? 좀 화제를 모은 로봇이 있습니다. 네. 뭐 CS 다녀오신 분이나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건트 로봇이 있었어요. 아. 건트 로봇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용적이진 않죠. 네. 뭐 건트 로봇을 스파링으로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이 관객과 1대1 스파링을 시켜줬어요. 오. 그리고 올라가서 스파링을 하면은 사실 쉽게 이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이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자신감이 좀 엿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투하는 얼마나 동작이 복잡합니까? 그래도 그 로봇은 무쇠 주먹이잖아요. 그렇긴 했는데 네. 제가 올라가서 탁 제압을 해버리려다가 됐고요. 참았습니다. 네, 됐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할 게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었는데 관련 현장 분위기도 좀 달아올랐다고? 네, 이게 현대차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이 아틀라스라는 것도 중요했지만요. 이 자율주행 기술을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회사 중에 북미 자회사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회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도 제가 연구개발센터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다녀왔습니다. 오. 그리고 실제로 자율주행차 시승을 해봤거든요. 오. 살짝 불안했어요. 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이 운전석에 한 명 혹시 몰라서 안전요원이 앉아는 계셨지만요. 네. 30분 동안 타는데 한 번 또 개입이 없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그 도로 꽤 복잡한 데를 직접 주행했다는 도로도 거예요? 가고요.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코스를 일부러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호텔 로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도 왔다 복잡합니까? 갔다 하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네. 많고 차도 많잖아요. 네.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오. 그것만 봐도 이 얼마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나 또 보여줬었고요.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 또 뉴스 이 엔비디아 출신의 박민우 사장이 네. 현대차의 이 자율주행 총괄로 온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음. 사실 그게 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또 단독도 열심히 하는 기자인데요. 든든하네요. 자, 앞으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을 아마 이 엔비디아 출신의 박민우 사장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북미에서도 이렇게 잘할 것이다. 여러 가지 현대차의 기술들이 이번에 선보였던 것들이 어찌 보면 주가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얘기도 빼먹지 말아야죠. 삼성, LG 부스도 엄청 컸던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갔을 때는 뭐 어떤 기술이 좀 주목받고 있었고 어떤 경험을 좀 강조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삼성, LG가 원래 주인공입니다. 이 네. 가전 행사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빠지겠습니까? 네. 여기도 그런데 AI를 결합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삼성은요 AI가 생활을 대신해준다라는 컨셉으로 해서요 냉장고나 TV 쪽에 AI 기술이 접목된 걸 보여줬었고요. LG전자가 좀 눈에 띄는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 클로이드라는 네. 빨래 개는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아. 사실 저도 와이프랑 네. 새벽 1시에 빨래 개면서 네. 야 이건 언제쯤 로봇이 해주나라고 했었고요. 일본에도 옛날에 개발된 적이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로봇이 접는 것 시간은 아직 오래 걸리지만 속에서 저 영상 봤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했는데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것 AI 중심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이제 나왔다. 이제 속도는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삼성은 이제 메인 무대에 떠났고 LG 디스플레이는 비공개 부스로 바꾸고 한국 기업의 변화가 좀 감지되기도 했는데 뭐랄까 좀 이제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제가 CES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네. 5년 가까이 CES를 봐왔었는데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CES의 주인공은 삼성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네. 세계적인 가전 기업이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메인 전시홀에서 빠졌습니다. 별도 호텔에다가 부스를 차렸거든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관에는 있었는데
부스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음. 뭐지? 왜 그러지? 제가 들어갈래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요. 미리 초청된 사람만 안에 부스를 구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 자, 이런 것들이 배경이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중에 공개를 해버리면은 이 중국 관계자들이 와서 쓱 구경을 하고 다 베낀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한 1, 2년 전부터 감지가 되다 보니까 삼성에선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게 별게 없었습니다. 뭐지? 왜 이것밖에 없지였는데 사실 삼성도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자리를 이 중국이 채워가고 있다. 그게 올해 CES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다라고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도 골고루 좀 열지 왜 항상 매번 라스베가스일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가보시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하필 거기로 모이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베거스는 사실 원래 사막 도시였거든요. 근데 네. 이 컨벤션과 이 호텔, 이 카지노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이 됐었고 CES도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뉴욕에서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다가 워낙 부스가 커지고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야 여기에는 그럴 공간이 없다. 어딜 갈까 했을 때 대안으로 떠오른 게 라스베거스였고요. 이 라스베거스의 모든 기술들이 다 몰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들도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많이 있고. 야, 이번에 CES에서 보고 온 기술들 있잖아요. 그거 언제쯤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CES라는 게요. 혁신 기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아직은 좀 먼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는요. 애틀라스를 실제로 시장에 공급하는 거 28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이에요. 26년이니까 해부터 공급을 한다 하고 30년에는 연간 3만 대씩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화제가 된 그 인터뷰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로봇 시대 5년 안에 모두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AI라는 게 한 2년 전만 출연만 했을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바꿀까라고 했지만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 있는 이 로봇이 알아서 움직일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미래를 보여주는 박람회라기보다는 이제 일상이 될 기술을 미리 보는 박람회. 그게 바로 이 CES 2026의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요약이 됩니다. 네, 야 우리가 뭐 매체로 많이 접하긴 했는데 오늘 추동훈 기자님 덕분에 거의 CES 2026의 완결판을 들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얇게 간 조개 껍데기를 여러 형태로 오려 표면을 장식하는 전통 공예 기법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나전 칠기였습니다. 2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교 시절부터 밴드 드러머로 활동해온 다카이치 총리에게 나전 칠기 드럼 스틱을 선물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먼저 보기가 너무 웃겨요 하고 보내주신 멋진 걸님 가나다 중에 고르면 됐었으니까 네 그리고 와 고모부가 장인이시라 저희 집에 나전칠기로 만든 게 조금 있어요 하고 보내주신 4451님 저도 이 나전칠기 매력에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휴대폰 케이스를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게 있어서 구입을 했었는데 야 너무 부럽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793님 어릴 적 엄마가 3년 부은 갯돈으로 구입한 안방의 절반을 차지하던 장롱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엄마가 애지중지하며 닫고 또 닫고 이사할 때도 상처 날까봐 노심초사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 안에 사슴, 나비, 소나무 등 여러 무늬가 있었죠. 맞아요. 그 기억나네요. 뚱뚱한 장롱 거기에서 이제 술래잡기 할 때 거기 숨어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이소은의 키친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